제주도는 외국인들이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곳이죠. 이걸 이용해 내전을 피해 모국을 떠난 예멘인들이 제주도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네, 올해만 500명 넘게 들어왔는데 반대 목소리도 나오면서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같이 원래 교육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제는 요즘에 핫합니다. 난민 문제로 언론과 사람들 관심도가 꽤 높고 찬반이 극렬하게 대립하는 문제이기도 한데요. 한 박수를 예, 뜨겁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영섭이라고 합니다. 네, 성만 같네요. 정우성이 저보다 한 30살 많은데 정우성이 저보다 더 어려 보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주 공동행동은 약자인데요. 이주 노동자 차별 철폐와 인권, 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이라는 연대체입니다. 그래서 민주노총도 들어와 있고 이주노조, 민변, 이주노동자 후원회, 그 다음에 한국에 있는 이주노동자 공동체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필리핀 공동체나 이런 데도 같이 하고 있고요. 여러 각 지역에 보면은 이주노동자 지원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단체들하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거는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제주 난민 문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난민과 이주민 그리고 인종차별이 뭔지에 대해서 핵심만 간추려서 쏙쏙 요약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중간에 정우성도 나오거든요. 예, 화면으로나마 얼굴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넘어가 볼까요? 처음 보면 이제 이주나 이주 노동자, 그다음에 이주민, 난민 이런 말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주는 국경을 넘는 것도 이주고, 그 다음에 한 나라 내에서 이동하는 것도 이주예요. 이사 가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대부분 더 나은 삶을 찾아서 가는 거잖아요. 저도 순천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1학년 때 마산으로 갔다가 마산에서 이제 대학 들어올 때 서울로 왔는데요. 여러 번 이제 다녔잖아요. 예, 국내 이주민. 여러분들도 다 이제 국내 이주민들인 거죠. 그런데 이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주라는 것은 인류가 처음 있을 때부터 계속 이동하면서 살았어요. 아프리카에서 이제 인류가 발생했다고 하면은 세계 곳곳으로 퍼졌잖아요. 지금도 보면은 주로 많이 이주하는 것을 보면은 이 아메리카 쪽, 중남미에서 멕시코 이런 데에서 북아메리카 잘 사는 나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주로 난민들이 많이 있는 북아프리카, 중동 이쪽에서 유럽으로 많이 가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 쪽에서 동남아시아나 서남아시아에서 중국, 한국, 일본, 호주 이런 데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민들이 전 세계적으로 한 2억 명 돼요. 국경을 넘는 이주민들이. 근데 이 2억 명에는 중국 내에 이주민들이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중국은 워낙 땅덩어리가 넓잖아요. 농민공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중국 내에 이제 아주 시골 같은 데에서 상하이, 광동 이런 산업 도시로 가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이주민이냐? 이 사람들은 중국 정책 때문에 주소를 옮길 수가 없어요. 호구를 옮길 수가 없게 돼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한 1억 명 돼요. 그래서 이 국경을 넘는 이주민 한 2억 명하고 중국 내 농민공 한 1억 명 합치면은 한 3억 명 되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 인구가 한 60억이라고 할 때 그 중에 한 3억 명이 이주민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주가 지금 현대 사회에 있어서 그냥 일반적인 트렌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해외에 얼마나 나가 있을까요? 한국 인구 지금 5천만이잖아요. 예,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람 700만. 그래서 인구 대비 이주민 숫자로 따졌을 때 한국이 세계에서 이주민이 많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과거에는 뭐 사우디, 중동 이런데 이제 돈 벌러 갔었죠. 그 다음에 독일의 뭐 간호사나 광부 이런 걸로 많이 갔었는데 지금은 뭐 없는 나라가 없어요. 다 뭐 많이 살고 있죠. 특히 어디에 많이 살고 있습니까? 미국, 뭐 일본, 그 다음에 뭐 중국에도 많이 살고 있고 남미 같은 데 가봐도 많이 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역사적인 아픔으로 인해서 강제로 만주로 일제시대 때 많이 갔잖아요. 그분들이 뭐 조선족으로 살고 있다가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또 뭐 우즈베키스탄 이런 데로 이제 또 내쫓겼다가 고려인으로 살다가 또 한국에 들어오기도 하고 뭐 이런 한국은 특히나 이런 이주와 관련이 많은 나라죠. 그리고 6.25 때 전쟁 피난민이 엄청나게 발생을 했죠. 그래서 사실 한국 사람들 지금 우리가 다 난민들의 후예입니다. 6.25 때 뭐 피난 안 가신 부모님들 없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이주나 뭐 난민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지금으로서는 낯선게 느껴지지만은 사실 뭐 역사나 뭐 세계적으로 보면은 아주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주가 왜 생기냐? 첫 번째, 경제적 요인. 일자리가 없어요. 저 네팔, 방글라데시 이런 데 이제 가보거든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요. 그 국내에서 이주 노동자로 들어왔다가 일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사람들한테 전화하면은 뭐 구릉씨 요새 뭐 하고 지내세요? 그러면은 그냥 있어요. 이래요. 왜 그냥 있어요? 그러니까 할 게 없대요. 그러니까 그런 저발전 국가에서는 일자리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젊은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나라로 이제 가고 싶어요. 그럼 그 나라들은 왜 저발전 국가예요? 자기네 책임이에요? 세상이 그런 거예요. 한국은 어떻게 하다가 미국의 원조를 많이 받아가지고 이제 반공주의 이제 어떤 그 쇼케이스를 만들어야 되니까 뭐 이렇게 산업화를 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제 중심부 국가가 아닌 뭐 주변부 국가들은 발전 자체에서 배제됐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 이제 세계적인 불평등이 이제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뭐 저개발이나 못 사는 나라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책임이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나은 삶을 찾아서 일자리를 찾아서 이제 오죠. 그다음에 인구학적 요인은 뭐냐면은 선진국들에는 나이들이 이제 많아요. 한국도 저출산 고령화 사회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고령화된 지 오래죠. 일본이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그 이주 정책을 갖고 있는 나라거든요. 그런데도 최근에 간병 인력이 부족해가지고 또 가사 도우미 이런 사람들 부족해가지고 그 업계에서 이제 난리를 치니까 아베 정부가 그러면은 우리도 이제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그래서 50만 명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환경적 요인은 뭐 몇 년 전에 있었던 인도네시아 뭐 쓰나미 사태, 뭐 어디 뭐 태풍 이런 거 불어가지고 그냥 뭐 송두리째 날아가면은 어쩔 수 없어요. 다른 데로 옮겨서 살아야 되는 거죠. 국가 행정적 요인은 뭐냐면은 뭐 독재, 부패 이런 게 너무 심하면은 또 살 수가 없고 다국가적 네트워크는 이제 자기가 알고 있는 친척, 뭐 친구 중에 외국에 나가서 살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정보를 잘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훨씬 더 나가기가 쉽죠. 그런 걸 이용해서 이제 나가는데 주로 지난 20년 동안의 어떤 신자유주의라고 하면은 기업들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뭐 규제라든지 이런 거를 풀어주고 금융의 혜택을 주고 그 다음에 뭐 민영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노동조합을 공격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통칭해가지고 우리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노동자나 농민, 밑바닥 서민층이 너무나 살기 힘들게 됐어요. 그러니까 노동자 해고가 많이 생기죠. 비정규직 불안정 노동이 되죠. 그 다음에 농업이 이제 외국 농산물이 싼 값에 막 들어오면은 농민들이 살 수가 없어요. 그 대표적인 나라가 멕시코예요. 미국하고 멕시코가 이제 한미 FTA처럼 자유무역 협정을 한국보다 더 먼저 맺었거든요. 값싼 미국 옥수수 농산물들이 엄청나게 들어오니까 멕시코 농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도시로 살러 갔어요. 도시에서 당연히 빈민이 되죠. 근데 도시 빈민으로서도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미국으로 이제 건너갑니다. 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이 북미 자유무역협정 체결되고 나서 1년에 막 40만 명씩 넘어가요. 미국으로, 캐나다로. 그러니까 미국 내에 그 소위 멕시코 인구가 거의 뭐 1,000만 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막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그런 이민자들을 적대시하는 정책을 쓰면서 막 그 애랑 엄마랑 갈라놓고 애 따로 수용하고 엄마 따로 수용하고 그런 정말 인륜을 저버리는 행태를 지금 저지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3세계를 이렇게 선진국들이 약탈하고 그 다음에 경제를 황폐화시키고 뭐 사회복지 이런 걸 해체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동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다른 나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자발적인 이주가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강요된 이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네, 넘어가실까요? 난민은 뭐냐? 난민도 이제 이동하는 사람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주민 범주에 드는데 나민은 좀 특이한 게 전쟁이나 박해 등을 피해서 다른 지역, 다른 나라로 가서 피해가지고 보호를 요청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정치 난민, 예를 들어서 한국의 정치 난민 누구 있을까요? 옛날에 김대중 같은 사람. 그 다음에 독립운동할 때 상해 임시정부, 상해로 망명 가가지고 거기서 임시정부 차렸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정치 난민이죠. 그 나라 안에서는 박해가 너무 심해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정치 난민인데, 난민협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인종이나 종교, 국적,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공포, 합리적 근거가 있는 공포가 이게 증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기 나라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자기 나라의 보호를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는 되게 협소해요. 왜냐하면은 박해를 받는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제주도에 와 있는 그 예멘 난민들 같은 경우, 한국에 있는 시리아 난민들 같은 경우는 전쟁 때문에 자기 삶의 터전이 파괴돼가지고 나온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전쟁 난민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어떻게 봐야 돼요? 전쟁 난민은 이 정의에는 안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유럽에서는 이제 전쟁 난민이라는 것을 그냥 인정을 해요. 그래서 뭐 시리아 난민이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개인을 심사하는 게 아니라 통으로 시리아 내전 때문에 이렇게 넘어왔으니까 난민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난민의 정의가 좀 더 넓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여기 그림 사진 보이신 저게 난민선이에요. 바글바글하죠. 저거 이제 북아프리카에서 배 타고 이탈리아 어떤 섬이나 스페인 섬 이런 데로 지중해 건너가지고 가는 거예요. 저게 저런 그 현상이 생긴 지 한 10년 됐을 거예요. 그러면 저 배가 되게 위험하죠. 지중해가 아무리 이제 고요하다고 해도 배가 뒤집히는 경우가 생겨요. 그럼 몰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중해에서 유럽 나라로 넘어가려는 난민들이 엄청 많은데 지금 몇 년 동안 이거는 좀 큰 배예요. 근데 쪽배 타고 가다가 이제 뒤집어지고 이런 경우도 많아서 지중해가 난민의 무덤이 됐다고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이 몇 년째 호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유럽에 도착을 하면은 뭐 이탈리아 어디 섬 같은 데 도착을 하면은 받아주나요? 잘 안 받아줘요. 그래서 저 난민선이 떠돌아요. 이렇게. 그러면 상황이 심각하니까 이제 난민들을 구호하는 또 NGO들이 배를 또 구호선 같은 거를 만들어 가지고 구조하러 다녀요. 그래서 구조를 합니다. 운 좋은 거죠. 구조선에 탈 수 있다는 거는. 그러면 또 그 구조선이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항구에. 안 받아줘요. 잘 요새. 그래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이 사진은 뭐냐면은 2015년에 그 해안가에 밀려온 그 난민 애기 시신이에요. 3살짜리예요.
저런 배가 뒤집어져 가지고 이제 해안가로 밀려온 거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 사진이 정말 그 전 세계의 충격으로 알려졌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난민에 대한 보호 이런 것이 심각하게 이제 중요하다라고 이제 여론이 많이 퍼져서 유럽에서도 이제 뭐 독일에서 막 100만 명씩 받아들이고 막 이랬죠. 그래서 이제 지중해의 난민 사태가 지금 사실 한국에 있는 예멘 문제보다 세계적으로는 훨씬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예, 난민 현황을 보기 전에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Every 2 seconds, a person is forced to flee. Every day, 44,400 more are driven from their homes. At the end of 2017, the total reached 68.5 million, a new record. Children, men, and women escaping violence and persecution and searching for safety. These are lives, not numbers. The lives of people who pay the price of a world in conflict. 25.4 million refugees among them, nearly 3 million more than in 2016. They have fled across borders, leaving their country behind. An additional 40 million are displaced inside their own country. Over 2/3 of the world's refugees come from just 5 countries. Syria, Afghanistan, South Sudan, Myanmar, Somalia. Some of these conflicts have dragged on for years. Others have flared recently with dramatic consequences. Last year, deadly violence in Myanmar triggered the exodus of nearly 700,000 Rohingyas who crossed into Bangladesh in just a few months. Behind the numbers lie individual hopes and hardships, not just of the displaced, but also of those who host them. These Congolese children lost their parents in an attack and managed to flee. They walked for more than 2 weeks before Papa Jean and his wife, with 10 children of their own, took them in. Most displaced people live in or close to the world's conflict zones, so just a handful of countries host the largest refugee populations. Turkey, Pakistan, Uganda, Lebanon, and Iran. With forced displacement at a record high for the 5th consecutive year, a new approach to aiding and protecting refugees is needed now more than ever. United Nations member states have committed to work towards a global compact on refugees. The compact will come before the UN General Assembly this year. It is a vital way forward. It starts from a hard truth, that refugee situations will exist as long as wars do, and that it may take years before refugees can safely return home. It calls for action from acros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it allows us to harness ideas and innovations from new partners. From the development world to the private sector, who all become part of the solution. This approach prioritizes education for the millions of displaced children and work for their parents. Every day brings proof that their inclusion in host societies benefits all. That asylum is a critical solution which saves lives. And that the power of the human spirit can bridge cultural divides. 1 in every 110 people on Earth is now forcibly displaced.
we know the only lasting solution for it is peace. But with solidarity, resilience, and ingenuity, we are building a better way forward together. 예, UNHCR은 UN 난민기구고요. 거기에서 만든 영상인데 요 말미에 보시는 것처럼 사실 난민의 근본 원인은 분쟁이기 때문에 그 분쟁을 이제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제일 근본적인 원인이 될 거예요. 예, 분쟁이 왜 일어나는지는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6,850만 명의 난민이 있다. 그리고 국내 피난민이 4천만 명, 그 다음에 다른 나라에 가서 이제 보호를 구하는 난민이 2,500만 명,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치적 박해를 피해서 그런 보호를 요청하는 난민이 300만 명 정도 있다.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넘어가고요. 난민 발생 원인은 사실은 세계 자본주의 체제 자체의 문제예요. 계속 그 서구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예를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난민 숫자가 제일 많이 발생한 곳은 시리아죠. 시리아 내전은요, 러시아, 미국, 그 다음에 뭐 IS 뭐 해가지고 되게 복잡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시리아 내전이 왜 발생했냐면은 2011년에 아랍의 봄이라고 아랍 전체 지역에 민주화 시위가 거세게 불었어요. 그러니까 시리아에서도 30년 이상 통치하던 대통령 그 정부에 대해서 이제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민중 항쟁이 일어난 거죠. 근데 정부가 그걸 군사적으로 진압을 했어요. 그래서 반군이 만들어지고 내전이 발생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각국의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까 뭐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시리아 정부군을 지원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반군을 지원하고 근데 반군 내에도 뭐 여러 세력이 있어가지고 되게 복잡하게 전개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내전이 갈수록 이제 격화되고 지형도 복잡해지는데 그러면 서구에서 책임 있게 이거를 조정하고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한 거죠. 그 다음에 또 많은 난민들은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에요. 사실 아프가니스탄은 이름도 조차 생소하시겠지만 그 미국이 침공한 나라예요. 그렇죠? 2001년에 9.11 테러 사건이 났잖아요. 그런데 9.11 테러 사건은 소수의 어떤 극단적인 그 무장주의자들이 벌인 일인데 그거를 어떤 그 보복한답시고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해가지고 또 이제 거기에서 다른 무장 세력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미국이 오랫동안 전쟁을 벌였죠. 그래서 아프간 난민들이 대량으로 발생했어요. 그 다음 난민이 이라크 난민이에요. 이라크 난민은 왜 발생했냐? 이라크에 그 대량 살상 무기가 없는데 미국이 또 테러와의 전쟁을 한다고 침략을 해가지고 또 오랫동안 전쟁을 벌여서 난민들이 또 대량으로 발생을 합니다. 뭐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구의 책임이 제일 크다. 또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프리카에서는 또 왜 그렇게 난민이 많이 발생하냐? 뭐 옛날에 다 식민 지배를 했잖아요. 식민 지배를 하면서 인위적으로 이렇게 줄 그어가지고 나라 만들고 그래서 아프리카 나라들은 이렇게 직선이 있는 국경이 있는 나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다 그런 뭐 식민지 착취하고 자원 약탈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 종족적인 갈등이나 뭐 이런 분쟁을 다 부추기죠.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끼리 싸우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지금의 유럽 난민 사태로 저는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아프리카에서 나오는 난민들 유럽에서 받아줘야죠. 자기네들 책임인데 잘 안 받아주죠. 근데 지금 예멘도 보면은 이제 그런 그 2011년대 아랍의 봄 그 민주화 항쟁 때 역시나 여기도 30년 이상 이제 통치한 정부에 대해서 민주화 항쟁이 벌어졌는데 또 진압을 합니다. 그리고 또 뭐 대통령도 물러나고 또 다음 대통령이 올라왔는데 또 무능하고 또 부패도 많고 해가지고 또 반군이 만들어지고 또 이제 반군이 만들어서 전쟁이 벌어지니까 또 이제 그 주변 지역에 역학관계가 있으니까 이런 사우디 같은 나라들은 아랍 연합군을 결성을 해가지고 정부군을 지원하고 뭐 이란 같은 나라들은 또 반군을 지원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내전이 그 심각하게 벌어지는 거죠. 넘어갈까요? 그래서 그런 그 내전과 박해를 피해서 이제 최근에
500명의 제주도 난민, 예멘 난민들이 제주도로 넘어왔는데 한국은 난민 사실이 별로 없어요. 94년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을 했는데 보시면은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그래서 전체가 4만 명 정도 돼요. 94년부터 지금까지 총. 그런데 이제 난민이 들어오면은 이 사람이 난민인지 아닌지 심사를 해요. 법무부 출입국 관리소에서 심사를 해요. 당연히 이제 난민 신청한 사람들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데 심사가 끝난 사람이 그 중에 한 2만 명인데 그 난민 인정된 사람은 839명이에요. 그래서 전체 난민 신청한 4만 명 정도에 비하면은 한 2% 정도 난민으로 인정받은, 심사가 끝난 사람에 대비하면 한 4% 정도 이제 인정을 받는 건데 세계 평균은 한 38%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면 극히 이제 낮은 비율이죠. 사실 한국은 들어오기 힘든 나라예요. 육지로도 막혀 있고 바다라도 사실 잘 오기가 힘들고, 그러면 이제 비행기로 와야 되는데 비행기로 오기도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한국까지 오는 사람들은 정말 천신만고 끝에 왔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세계적으로 봐도 이 난민으로 인정되는 한국 내 난민 인정 비율이 이렇게 적은 것을 이제 난민이나 이주민 인권 단체들에서 늘 문제 제기를 해왔죠. 이렇게 까다롭게 심사를 하고 인정도 잘 안 해주고 이런 것이 사실은 이제 문제가 크다. 근데 난민이라는 사람들은 급하게 이제 도망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거기서 정치적 박해를 받았다, 아니면 어떤 집단에 속해 있어가지고 내가 거기에서 살기가 힘들다, 이런 거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와서 한국에서 난민 신청을 했는데, 그럼 난민 신청을 한다는 거는 자기 국적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네 대사관에 가가지고 내가 뭐 어떻게 했다, 뭐 그런 증명 자료를 받아내기도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본국에 있는 자기 이제 지인이나 뭐 친척이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뭐 신문 기사라든지 뭐 관련 자료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보내게 합니다. 그게 쉽지 않죠. 그것도 엄청나게 오래 걸리는데. 그리고 이제 그런 그 증거를 이제 까다롭게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그래서 난민 심사하는데 1차 심사하는데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걸려요. 그럼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6개월까지 취업을 못하게 금지시켜 놨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이 생계를 이어가기 힘들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뭐 교회, 뭐 단체 이런 데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사는 형편인데, 이제 그것도 지금 아주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은 그 난민이 인정받기 절차가 끝나려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어떻게 다 그 지원을 해주냐. 난민 신청하면은 이제 짧은 그 비자를 줘요. 인도적 체류 비자라고 해가지고 주는데 그게 뭐 6개월 단위, 1년 단위 이렇게 주기 때문에, 그럼 어느 회사에 가면은 그 6개월짜리, 1년짜리 비자를 가진 사람을 채용하려고 하겠어요. 잘 안 되거든요. 그것도 이제 단순 노무 인력으로만 이제 취업을 6개월 뒤에 취업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어렵습니다. 넘어가고요. 그래서 예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내전이 벌어지고 있어가지고 살기가 힘든데 뭐 여러 가지 이제 참사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고요. 전체 인구가 한 3천만 되는데 거기 2,200만 명이 지금 구호품이나 외부의 지원으로 이제 살아가고 있는 형편이고요. 요 밑에 보듯이 700만 명의 아사 위기, 굶어 죽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지금 저런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사망자도 많고 부상자도 많고, 자국 내 난민이 200만, 국경을 넘은 사람들이 한 20만 명, 그리고 매일 130명의 아동이 질병과 기아로 사망하고 있다.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콜레라가 퍼졌어요. 콜레라는 지금 한국에는 발생 안 하잖아요. 없는 병인데, 저런 이제 내전 상황, 전쟁 상황에는 사실 이제 위생도 안 좋고 영양도 안 좋고 하기 때문에 발생을 합니다. 전염병이. 그래서 이미 2,000명이 사망했고 100만 명이 지금 감염돼 있다고 해요. 그래서 유엔에서는
세계 종말 같은 상황이다, 예멘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데서 이제 몸을 빼가지고 이제 빠져나와서 한국까지 온 사람들이에요. 사실 주변 국가들의 대부분 많이 가요. 근데 한국까지 왔다는 거는 그 사람들이 그나마 자기 그 재산이나 뭐 최소한의 그런 비행기 값이라도 챙겨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온 예멘인들이 그 직업을 보면은 전문직들이 많아요. 뭐 교사, 변호사, 뭐 엔지니어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넘어갑시다. 근데 이제 들어오니까 정부가 제일 처음에 잘못했어요. 왜냐하면은 육지로 나가서 취업할까봐 제주도에다가 가둬놓은 거예요. 그걸 출도 제한이라고 했는데 500명이 들어와서 난민 신청을 했는데 그걸 제주도에 가둬놓으니까 없는 불안감도 생기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처음에 제주도에서 이건 뭐지? 모르는 사람들이 저렇게 들어와가지고 어느 날 보니까 뭐 저 노숙도 하고 뭐 텐트 같은 것도 치고 있고 그러니까 불안감이 이제 커지고 특히 맘카페 중심으로 제주 맘카페가 엄청 크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서 우리 아이 뭐 밖에 내보내기 겁난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그런 문제 제기들이 이제 제기된 거예요. 근데 그게 엄청나게 이제 퍼지면서 뭐 예를 들어서 워마드 같은 데에서 아니 난민들이 90%가 그 지금 들어온 사람들이 그 500명 중에 90%가 젊은 남성들인데 중동의 무슬림 젊은 남성들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우리 여성들의 불안, 성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고 그런데 왜 받아들이냐 그런 막 그게 이제 제기가 된 거죠. 그 다음에 뭐 각종 여성 커뮤니티 그리고 뭐 일베 이런 데는 원래 그런 그 뭐 소수자 장애인 뭐 여성 배척하는 데였으니까. 그 다음에 진보적이라고 생각됐던 오늘의 유머나 MLB 파크 저런 데에서도 다 반대하고 나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왜 이러나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말씀하시기를 그냥 우리가 지금 살기가 너무 힘든데 이 반대 여론이 사실 20대가 제일 높고요. 20대에서 한 60% 반대하고 있고 여성들의 반대율이 높아요. 그래서 사실 취업난이나 실업난이나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 그 다음에 그 여성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 내 아이 키우기 어렵다 이런 것들이 투영이 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이제 분노의 화살을 이제 돌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 청와대 게시판에 청원이 올라왔는데 난민법을 바꿔라, 뭐 심지어 개헌까지 해야 된다. 개헌을 왜 얘기하냐면요. 헌법에 지난번에 개헌 그거 하셨다고 그랬는데 외국인들은 국내법과 국제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동등한 권리를 보장한다 이런 조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폐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6월 30일 날 우리 총상경 투쟁하던 날 저녁 8시에 이런 집회를 했어요. 가짜 난민 겟아웃 나가라. 가짜 난민인지 진짜 난민인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저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 너는 뭐 진정성을 증명을 해라는 건데 깔려 있는 거는 다 가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조선일보 이런 데서 막 이런 난민 집회를 막 알리고 막 그러니까 막 한 700명 모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저기에 있는 32만 명 청원 참가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1등 됐죠. 67만 명이 청원해가지고 7월 13일까지 지금 청원이 기간인데 역대 청원 1위가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 역대 청원 2위는 뭔가 싶었는데 2위는 뭘까요? 그 전까지 2위가 한 60만 됐는데 조두순 출소 반대가 2위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그 안전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는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어쨌든 지금 67만 명이 돼서 7월 13일까지가 끝인데 한 70만까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넘어갑시다. 왜 이렇게 반대하냐?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2030 세대 경제적 어려움 이런 것들과 높은 뭐 실업률이나 취업난 이런 것들이 약자에 대한 공격 성향으로 나타나고 또 이게 내가 가져야 할 자원을 내가 갖는 것도 아닌데 그냥 그것을 우리 공동체 밖의 외부인에게 하나도 줄 수 없다. 내가 정규직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왜 우리 회사도 아닌 저런 외부 업체 사람들, 비정규직들, 계약직들한테 왜 나눠줘야 되냐? 왜 저 사람들이 정규직이 돼야 되냐? 비슷한 거예요, 그런 논리랑. 그리고 이제 여성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거. 각종 여성 대상 범죄, 몰카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범죄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공포심들이 이거를 계기로 이제 더 커진 거예요. 근데 거기에 또 기름을 끼얹은 거는 각종 가짜 뉴스들이 이제 엄청나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 무슬림 남성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뭐냐면 대표적으로 뭐 무슨 코란이 이제 무슬림 경전인데요. 코란 구절을 이제 캡처해가지고 막 돌리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뭐 이교도를 죽이면은 내가 뭐 천국 가서 70명의 처녀를 얻는다. 뭐 그 다음에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을 말도 안 되는 내용을 이제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몇 년 전에 보수 기독교 쪽에서 이슬람 그런 공격할 때 이제 만들어낸 건데, 몇 년 뒤에 다시 그게 이제 지금 돌고 있고, 또 하나는 외국에서 무슬림 사람들이 저질렀다고 하면서 여성들이 폭행당한 어떤 피해 사진 같은 것을 돌리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 가짜라고 이제 판명이 됐어요. 사실 그거는 미국에서 뭐 무슨 가정폭력 무슨 사진이었고요. 그 다음에 무슨 뭐 난민을 많이 받아들인 스웨덴 같은 데에서 뭐 그런 성범죄율이 엄청나게 높아졌다더라라고 하는데, 또 그것도 알고 보니 성범죄율이 높아진 게 아니라 스웨덴에서 몇 년 전에 성범죄 통계 방식을 바꿔가지고 이제 그 전까지 인정되지 않던 것들을 폭넓게 이제 인정을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높아지고, 근데 그게 이제 난민 비율이 높다 그런 증거는 없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공포심을 키우기 위한 소재로 이제 쓰면서 광범위하게 유포를 하면서, 모르던 사람도 그걸 딱 보고는 진짜 이거 너무 심하네 해가지고 뭐 이제 반대하는 것에 이제 더해지는 거죠. 그러면은 뭐 이것들이 그 뭔가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것이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너무 심해요, 이런 것들을 보기에는. 그래서 여론 조사를 보면 6월 20일 날 조사한 거는 반대 49, 찬성 39인데 생각보다 많이 차이 안 나죠. 저는 한 8대2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직은 뭐 이 정도인데 조금 늘었어요. 7월 초에 조사한 거는 53대 37. 그런 이제 혐오, 선동 이런 게 이제 먹혀 들고 있는 거죠. 넘어갈까요? 그래서 오해나 편견을 보면 가짜 난민이다. 사실 이거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처참한 상황에서 살기 위해서 이제 빠져나온 거기 때문에, 뭐 이 사람들이 무슨 내가 뭐 100만 원 벌다가 200만 원 벌자고 돈 벌러 여기 온 게 아니고 그냥 살기 위해서 왔고, 머무르다가 본국의 평화가 다시 찾아오면은 자기들은 갈 거다라고 대부분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뭐 일자리를 침해하느냐. 한국에 지금 이미 이주민 200만 명이 살아가고 있는데 이 500명이 어떤 일자리를 침해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주도에 이제 가다 놨잖아요. 가다 놓은 사람들이 갖고 들어온 돈도 떨어지고 잘 데도 없고, 그러니까 거리에 노숙도 하고, 그러니까 부랴부랴 제주도와 이제 출입국 관리소에서 취업 알선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양식업, 그다음에 어업, 그다음에 뭐 감귤 따는 거 농업, 그다음에 일부 요식업 이런데 이제 내국인이 일하지 않는 일자리 중심으로 취업 알선을 이제 해줬는데, 그것도 지금 뭐 힘들어요. 뭐 그런 말도 안 통하는데 그 고용주랑 그 양식업이나 어업 이런 거 사실 험하잖아요. 그런 거 일도 안 해본 사람들 그래서 참고 일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중간에 고용주가 안 맞는다 해서 바로 해고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다음에 자기가 도저히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 뭐 한 300명이 구직을 했다가 다시 한 30%는 또 일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계적으로 봐도 어떤 실업률이나 경제 상황하고 난민 이주민의 관련성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이 한국 경제의 제일 밑바닥에서 저임금 그 열악한 노동을 감당을 함으로써 경제가 굴러가게 만드는 효과가 더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세계적으로 봐도 이민이나 그런 그 이주민 유입이 많은 나라들이 경제 성장에 오히려
더 도움을 얻고 있다라는 그런 보고가 더 많아요. 그리고 이제 전체 난민 신청자가 아까 4만 명이라 그랬잖아요. 인구의 지금 0.08% 정도이기 때문에 한국이 세계 12위 경제 규모인데 수용 못할 규모가 아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기하급수적으로 이게 늘어날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막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하급수적으로 잘 안 늘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이 오기 힘든 나라예요. 그래서 그런 유럽처럼 지금 보시면은 독일이 2015년 기준 44만 명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망명 신청 현황 그걸로만 봐서 그런데 사실은 100만 명 넘게 받아들였어요. 독일 정부가 사실 그 메르켈 총리가 기독교 민주당이잖아요. 그래서 중도 우파 정부예요. 그런데도 100만 명을 시리아 난민 중심인데 시리아 아프간 난민 저런 사람 2015년 이후를 받아들였는데 왜 저렇게 많이 받아들였을까요? 독일에서는 그러면은 뭐 반대 그런 그 뭐 운동이 없었나요? 독일에서도 반대 운동 엄청 났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런 우익 정당이 결성돼 가지고 난민 반대 정당이 결성돼 가지고 의석도 엄청나게 얻었어요. 그런데도 그 중도 우파 정부라고 하는 메르켈 정부가 받아들인 이유는 독일도 사실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해가지고 노동력 부족이 있거든요. 그런 사정도 이제 작용을 했고 독일이 이제 유럽연합을 이끄는 국가이기 때문에 독일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른 나라가 안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이 작용을 해서 받아들인 겁니다. 헝가리 뭐 17만, 스웨덴 15만 해서 뭐 한국하고 비교도 안 될 만큼 많은 숫자죠. 넘어가고요. 무슬림은 테러리스트의 또 성범죄자들이다. 이런 또 오해와 편견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례들이고요. 그런데 이제 어떤 한 종교나 한 어떤 지역 국가 전체를 그런 뭐 테러리스트나 뭐 성범죄자 집단으로 그걸 연결할 수가 있나요? 그 상식적으로 그게 맞는 말인가요? 세계에서 무슬림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딜까요? 찍어보세요. 인천 지부장님. 세계에서 이란. 이란도 많아요. 예. 이란이 한 7천, 인구가 한 7천만, 8천만 되는데 제일 많은 나라는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가 한 2억 인구거든요. 예. 근데 인도네시아는 상당히 세속화된 나라죠. 그래서 인도네시아 내각의 여성 강요 비율이 세계에서 제일 높아요. 그리고 인도네시아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뭐 외국인들, 뭐 내국인들은 술 잘 안 먹지만 사실 외국인들 술도 잘 마실 수 있고 인도네시아 노동운동이 동남아에서 사실 제일 활발하고 강해요. 그래서 파업도 엄청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민주노총에서 이제 아시아 노조 활동가 교육 이런 거 한다고 이제 부르면은 인도네시아 여성 활동가들 오고 그러면 이렇게 히잡 쓰고 오셔서 정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나라나 어떤 지역이나 이런 걸 그 전체 집단을 그런 테러나 성범죄로 연관시키는 것은 무리다. 이슬람권 내에서도 싫어해요. 그런 극단주의자들이나 범죄. 아니, 성범죄가 그렇게 만연하면 나라가 유지가 되겠어요? 이미 뭐 뒤집어져도 많이 뒤집어졌지. 통계적으로 봐도 전 세계 이제 성범죄율 통계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슬람권 나라들이라고 해서 높은 건 아니에요.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난민 100만 명 받아들였는데 오히려 범죄율이 줄었다고 최근에 발표를 했어요. 특히 이제 비독일인, 외국인들이죠. 외국인 범죄는 22%나 줄었다. 하여튼 뭐 이런 거를 볼 때 조금만 더 잘못된, 그러니까 이 정보가 맞는지 생각을 하거나 찾아보면 되는데 그거 쉽지가 않더라고요. 논리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 내에서도 늘 그런 얘기 많잖아요. 외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범죄를 많이 저지르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뭐 그것도 이주민 범죄율이 내국인보다 늘 보시면 이제 이 정도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넘어가고요. 근데 난민 지원이 또 과도하다. 뭐 이제 단물만 빼먹는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나오는데
난민 신청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6개월간 취업을 금지되고요. 그런데 이제 이번 제주도에서는 상황이 너무 심각하니까 예외적으로 이제 막 취업 발선을 해준 거예요. 초기 6개월간 1인 43만 원 생계비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4.4%만 3개월 정도 지원받았어요. 왜냐? 예산을 책정 안 해요, 정부가. 예산이 지금 3년째 계속 동결되고 있어요. 그래서 난민 지원 예산이 지금 8억 그 정도 되고요. 주거나 의료, 교육 등의 필수적인 부분에 대한 지원은 없다. 그건 정부도 공식적으로 그 부분은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난민 관련 심사 인력이 이제 적어요. 전국에 한 30몇 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심사 기간도 이제 길어지고 전문적인 통역이나 이런 것도 이제 부족한 상황입니다. 넘어가고요. 그리고 자국민 안전과 인권이 우선이다. 그러니까 난민들이나 내보내라. 이거는 난민뿐만 아니라 이주민 전체에 다 되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는 우리나라 사람 아니니까 왜 우리나라에서 있냐. 그건 말은 쉽게 편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사실 그렇게 할 수 있냐? 없어요. 난민 그러면 배척하고 추방하면 우리 삶이 나아지나요? 안 나아지죠. 같이 이 권리를 늘려가야 되는데 이 난민이나 이주민에 대한 어떤 차별이나 공격 이런 것들은 사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이나 공격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 몰아냈다고 쳐요. 난민들 다 몰아내고 200만 이주민들 다 몰아냈다고 쳐. 그러면은 그 다음 차례는 또 약한 사람들이 또 있겠죠. 또 약해 보이는 집단을 또 공격을 하겠죠. 지금 뭐 여성이나 뭐 장애인이나 뭐 성소수자나 뭐 노동에 있어서는 뭐 비정규직들 이런 사람들이 차별받듯이 똑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국민 인권을 챙겨라. 난민 인권 챙기지 말고. 이게 동등하게 대비를 할 상황은 아니죠. 한국 사회에 있는 사람들 전체의 뭐 인권이나 이런 것들을 동시적으로 같이 올려야 된다는 거고, 또 문화적으로 유사한 나라로 돌려보내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랍 문화는 한국 문화랑 다르다. 한국의 무슬림 인구는 얼마나 될까요? 한국의 무슬림 잘 안 보이시죠? 이태원에 가면은 그 모스크 사원이 있잖아요. 예, 인천에도 있고. 인천에 여러 군데 있을걸요? 예. 그리고 이제 각 나라 이주 노동자들이 사실 자기 공장이나 뭐 기숙사 주변에 기도방 해가지고 방 조그만 거 임대해가지고 뭐 절도 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한국에 무슬림 한 20만 명 있어요. 많죠? 예. 이때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무슬림 20만 명 중에 대부분은 이주 노동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한국인 무슬림들도 몇만 명 있어요. 예. 그 문화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고정불변이 아니고 이렇게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뭐 바뀔 거는 바뀌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되는 논리다. 넘어가시고요. 그래서 이 최근에 멕시코 그 사람들이 이제 한국 때문에 그 월드컵 뭐 올라갔다고 난리 났잖아요. 저런 사진을 많이 올렸어요. 저거 뭘까요? 예. 딱 봐도 아시겠죠? 서양 사람들이 동양인들 비하할 때 눈 작다고 이렇게 놀리는 거거든요. 근데 저건 너무나 이상하죠. 멕시코야. 멕시코 자기네 그 히스패닉들인데 동양 사람들을 차별할 수 있다고 저렇게 생각하는 것도 좀 웃긴데, 아무튼 저런 식의 이제 것들이 뭐 비일비재하죠. 그 다음에 한국에서도 뭐 우리라고 할 때 이 사람 그 잘 나가시는 샘 오칠이 우리라는 단어에 다른 피부색도 사람도 함께일까. 그래서 인종차별, 인종주의라는 것이 사실은 개인적인 편견이 아니에요. 제도와 이제 체계예요. 그래서 그런 제도가 차별을 만들어내는 거죠. 뭐 비정규직 법 때문에 비정규직 차별을 받는 것처럼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이주 노동자를 규율하는 고용허가제 법이 있어요. 그러면은 한국 사람들은 내가 여기서 이 학교에서 너무 힘들다, 그만두고 좀 다른 데 가보자. 그럼 내가 사표를 낼 수 있잖아요. 그게 불법이에요? 아니죠. 외국인들은 그 지금 자기 일하는 공장에서 자기가 사표 넣으면은
불법이에요. 그래서 공장주 허락 없이 사표를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표를 내면은 비자를 잃어요. 예. 그래서 사업장 이동을 할 수 없게 돼 있는, 원칙적으로, 예외적으로는 뭐 어떻게 할 수 있지만 없게 돼 있는 구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하냐? 꼭 제일 밑바닥 노동력을 계속 그렇게 이제 유지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럼 옮기지 말고, 옮기면은 돈도 줘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고용주들이 싫어하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제 개인적인 편견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제도가 이제 생산해내고 있는 것이 크다. 넘어가시고요. 그래서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서도 사실 여러 가지 권고합니다. 뭐 이주 노동자 차별하지 마라, 난민들 보호해라,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해서 동등한 권리를 보장해라. 심지어 예전에는 그런 권고도 있었어요. 한국은 단군 이래 단일 민족으로 뭐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 교과서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거 삭제하라고. 한국은 순혈주의 국가 아니라고. 단일 아니라고. 한국 단일 민족이라고 생각하세요? 다 피가 얼마나 많이 섞였겠어요. 임진왜란 때 많이 섞였죠. 고려시대 때 저 병난도 아라비아 장인들 들어와가지고 다 섞였어요. 신라시대 때 심지어 처용, 집에 가보니 다리가 4개네. 부인이 뭐 다른 남자랑 이제 같이 자고 있었다 그 얘기인데, 그 처용도 사실 아라비아 사람이라는 설이 많이 있죠. 처용상 보면은 아라비아 사람처럼 생겼거든요. 그리고 한국에 이렇게 이쁘고 잘난 연예인들이 왜 이렇게 많냐? 물론 성형수술의 힘이기도 하지만 피가 많이 섞여서 그렇다라는 그런 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결혼 이주민들이 한 20만 명 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그런 거 잘 없었는데 농촌에 가서 한 10몇 년 전부터 베트남 댁, 뭐 캄보디아 댁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결혼 이주민들이 20만 명의 그 자식들, 자녀들이 다 여러분들 학교에 다니고 있죠. 그래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이중 언어 교육을 하는 다문화 언어 강사들도 있고, 조합원으로도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같이 살아가는 이주민들입니다. 네, 이제 드디어 정우성이 나올 때가 됐네요. 넘어갑시다. 영상. 한 2분 한 58초까지 틀면 돼. 광고. 가을 걱정하는 나의 마음, 내 직장 걱정하는 청소년들의 마음, 외면할 수 없어요. 그게 소중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저는 그것도 소중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걸 두 개 다 찾아가야 돼요. 그거가 희한한 정보라든지 아전된 정보로 인해서 조금 논의의 본질을 벗어난 그런 감정적 표현들 이런 것들도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이나 난민의 인권을 우선시하는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난민도 보호받아야 될 권리가 있는 하나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의 인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라는 얘기인 거죠. 저 결코 어떤 것이 우선시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들의 생존권을 뺏어서 남에게 주셔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누자는 것이 탄종 종교를 대표적으로 하면서 어떻게 우리 아이에게 너는 세상을 사랑해라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너는 세상의 모든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라고 우리 아이들에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해와 관점을 조금 더 확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사회 안에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인 것 같아요. 엄마들이 자식을 키우기 힘들고
또 2030 세대는 어떻게 보면 서울교통에 같아요. 취업에 대한 어려움 이런 것들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고 또 여성 범죄에도 주로 유용한 어떤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500명 남녀이 갑자기 돌아서게 돼서 그런 여러 가지 사회 문제에 대해서 우리도 힘들잖아라는 어떤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또 그런 국민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려서 그런 불만을 같이 또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이고. 네, 됐어요. 네. 예, 더 보고 싶지만 시간이 안 돼서. 예, 정우성이 이거 하는 바람에 평생 먹을 욕을 지금 시기에 다 지금 먹고 있거든요. 예, 댓글창에 보면은 오빠 제발 가만히 계세요 막 이렇게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도 자기 신념이기 때문에 굽히지 않고 저렇게 당당히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비상적으로 얼굴만 알리는 진선대사가 아니라 내용이 되게 공부를 많이 하신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찬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황이 최근에 난민, 이민 그리고 인신매매 피해자에게 그들이 갈구하는 평화를 찾을 기회를 제공하려면 4가지 행동, 곧 환대하기, 환영하기, 그다음에 보호하기, 증진하기, 뭐 권리를 증진하기, 그리고 통합하기를 결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천주교 제주교구 주교인 강우일 주교가 난민 이주민 배척은 범죄다 이렇게 아주 센 서한을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건 지난 630 때, 여기 안 보이는데 제주 예멘 난민 돕기 모금을 하고 있는 이주노조 분들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사실 이제 누구의 인권이 더 낫다, 인권을 이렇게 줄 세우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생존권도 사실 줄 세우게 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취약한 사람들, 가장 약자와 함께 하는 것이 또 노동조합 운동의 이제 어떤 본령일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저렇게 정말 살기 위해서, 최소한의 생존을 위해서 온 사람들에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옛날식으로 말하면은 이제 쪽박은 깨지 말자 그런 게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좀 결론을 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이주민들과 어떻게 할 것이냐. 한국 사회 이주민들이 계속 늘어날 거예요. 예, 출산율이 지금 낮고 노동력도 지금 부족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늘어날 텐데, 그 포용하고 함께 살 수 있는 것을 노조에서 자기 기본 정책으로 삼아서 우리 그런 노조 내 조합원들뿐만 아니라 이주민,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그리고 펼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